장관님한테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요.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노동부 그 소관 그 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지적 좀 하고 싶은데 네. 고용보험기금하고 산재보험기금 있잖아요, 그죠? 예, 근로자들하고 기업이 내가지고 이 규모가 18조 원이 넘더라고요. 예. 운영하는 넘는데. 기금 예, 예. 2014년도에 63개 기금 중에서 최하위라 이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운영 방식을 바꿨지요. 예, 그래서 전담 운영, 예, 전담 운영사로 자산 운용 설정해서 하고 체계로요. 있습니다. 예. 바꿨고 왜 더 떨어졌지 이게요? 수익률이? 저희 금년에는 작년에 이제 바꿔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4%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4%? 예, 예. 뭐 어떻게 해서 4%? 저 2분기에 아주 저 나오잖아. 저 한번 보세요. 저희들 9월 말로 고용은 3.69%, 산재는 4.20% 이렇게. 하고. 5월 말로요? 예, 예. 그럼 저 데이터가 잘못된 게인가? 2분기인데? 예, 요거 분기별로 해서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저 데이터는 제가 다시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어떻게 그하고요 틀릴 수 있어요? 아마 9월 말 저희는 3분기 9월 말 삼분기인가? 기준이라 예. 그럼 예. 전체 9월 1일에서 9월 달까지 나온 예, 데이터입니까? 네네. 어떻게 급작스럽게 그래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왜 그러는지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고무적인 소리인데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시간에 좀 되도록 좀 빨리 진행하는데 그 1년 바뀌 있는 상태에서 그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금년 이제 완전히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네. 다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네, 네, 평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게 이 18조 원을 운영을 하는데 18조 원 넘는데 7명의 이 모니터링을 이게 한다는 게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7명의 이 요원이 이 18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저 의문점이 드는데 국민연금이야 예를 들어서 워낙 기금의 규모가 커서 뭐 200명 하지만 이 사립학교도 이거 40여 명이 되거든요. 기금이. 그 7명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 자산 운용에 잘 될까 의구심을 가지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올해 2분기 건 겁니다. 다음 거 없어요? 하면 없는가 봐. 아, 있네. 아, 밑에 게 안 나오네. 이게 사립학교, 공무원, 국민연금, 군인연금 놓고 봤을 때요. 정말로 이게 너무 최하위라도요. 이거는 한번 장관님이 평가를 나중에 한번 하셔가지고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이 정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근로자들이 내고 기업들이 낸 걸 정부가 마음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피 같은 돈을 정부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 수익률을 올리면 900억, 1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강하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7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 보험만 전담하는 인력을 25명을 양계사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하고 아예 한꺼번에 늘 함께 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매년 평가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수익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 0%대 나오면 은행에 몇 개 놓으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과거에 쭉 한 10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하여튼 경쟁 원리를 가지고 계속 수익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3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7분의 위원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이기 때문에
시간을 5분으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차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5분 내로 하고, 우리 장관님도 오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축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갑 이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저게 그 인천병원에서 지금 작년 12월 31일자로 검수를 마쳐서 올해 사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전체적으로 문제가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흉부 같은 데는 찍어 놓으면은 안에 내장 조직하고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흉부는 심장 뒤에 횡격막 앞뒤 아래 위치한 폐암은 구분이 안 되고 정상 혈관 강조되기 때문에 폐질환 구분이 안 되고 영상이 뿌옇기 때문에 아무튼 진단이 어렵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흉부 촬영은 스톱되었습니다. 복부 저런 문제 있고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늑골 촬영. 어쨌든 늑골 골절이 있는데도 늑골 골절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2월부터는 늑골 촬영도 스톱했습니다. 뼈 촬영. 화질이 나쁘니까 화질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류를 흐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필요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척추뼈 기본적으로 골절 진단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쓸 수 없는 장비다라고 해서 1월부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소프트웨어를 바꿔보고 호주에서 누군가가 기술자가 와서 다시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세팅을 맞춰보고 스위스에서 누가 와서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돼서 8월 달에 이거 장비 반환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 된다, 장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대금을 지급을 하고 어쨌든 갖춰 쓰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요, 케어스트림 장비입니다. 케어스트림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케어스트림에서는 23개 병원에다가 이 엑스레이 장비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저거는 고정식인데 고정식 말고 포터블도 있고요. 진단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것도 있고 해서 23개 병원에 넣었는데 그중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3개 병원의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 병원이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11년부터 매년 어쨌든 이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딘가로 전보를 가시면 거기서 또 이걸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결정적인 것은 지금 최근에 지금 인천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장비, 문제가 돼서 지금 못 쓰겠다고 하는 장비는 2015년 12월 달에 구매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DRX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이제 구 모델이 되고 2015년 8월 7일자로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DRX 에볼루션 플러스. 이거는 구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전 가격보다도 훨씬 더 거의 뭐 1억 가깝게 많이 주고 삽니다. 그 전에 2013년에 구매할 때는 3억 8천에 구매를 했는데 2015년에 구매하면서 4억 6천 가량을 주고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구 모델이 되어버렸는데요. 동일한 이동식 장비를 구입하면서는 전 이거는 공단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4년 11월 26일 날 안산에서 구입을 하고 2014년 12월 1일 날 인천에서 구입을 하면서 이동형 장비를 하나는 2억 4,900에 하나는 2억 5,500에 구입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꼭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검수를 해서 장비가 제대로 된 스펙에 따른 영상 화질을 내지 못하면 엑스레이로서 작동이 안 되면 이거는 반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다른 영상의학과 다른 대학에 계신 분이 이 사진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 그랬어요. 근데 껍데기는 벤츠였는데 안에 내장물이 경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껍데기가 벤츠라고 이거 벤츠니까 어떻게든 한번 조정해서 써봐야 된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죠. 이재갑 이사장님. 네, 답변 드릴까요? 장비 구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라 각각 병원에서 예. 조달 구매라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 관련해서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이 장비는 디지털 X선 촬영 장비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필수 보유해야 될 장비이고요. 저희 공단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X선 촬영 장비는 이 케어스트림 헬스사의 장비가 저희가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5대 포함해서 전체 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스트림 헬스사 이외에도 필립스사 장비를 6대를 더 갖고 있고 다른 그 회사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공개 입찰 경쟁으로 구매한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이제 인도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1월부터 시험 가동을 했는데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화질 조정 작업을 거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결과 때문에 오늘자로 그 업체하고 저희 병원하고 저희 공단본부에 같이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오늘 개최하기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 회의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비는 반품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납품 업체에서 다른 대체 장비를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 장비의 입찰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샅샅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장님 감사를 할 때 장비 구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종감 마지막 발언이어서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동이 와서 여야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참 밝지 않다. 이러다가 공멸하겠다는 위기의식을 자꾸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의식 다 이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동시에 특히 하청 그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문제의식은 이제 다 건강하고 지켜주어야 되는데 그 해법에 있어서 한 가지 해법은 이제 그 모든 부담을 원청에게 다 이제 몰려고 합니다. 그 문제의식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산재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업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 제일 능력이 있는 데는 원청이니까 다 몰려고 한다. 근데 이런 해법은 이 원청이라는 게 주로 대기업인데 글로벌 경쟁 속에 놓여 있는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기려면 어쨌든 슬림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담을 모두 다 이제 원청에만 몰면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돼서 그냥 기업 망한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뚜렷하게 제기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의식은 높은데 아직 국가가 그럴 만한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근본 뿌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대기업, 뭐 현대자동차나 철도나 이런 지금 강자들입니다. 본인들은 약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업들도 보면 이런 그 규정노조들의 약자의 보호 수단이 아니라 규정노조의 자기 특권을 확대하는 이런 수단으로 되고 있고 그 노동시장 내에서 양극화를 더욱더 이제 촉진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파업은 사실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 밑에 기업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노동자 자신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뭐 질의하려던 게 파업 장소가 그 사업장 안에서 다 하니까 아예 일을 못하는, 그래서 협력업체까지 다 피해를 주는, 그래서 이런 사업장 장소를 제한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종합적으로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가장 슬림하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재도 주로 보면 그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에도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 있고, 그러면 50인 이하 사업장의 보건 안전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청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물론 협력을 해야 되겠죠. 공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원청과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분을 국가가 좀 많이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자리 부분이 가장 큰데, 일자리를 그 제가 다른 날짜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때 장관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크게 시장적인 일자리랑 비시장적인 일자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거는 시장 경쟁에서 이겨서 생기는 이런 시장적 일자리는 더욱더 시장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 국가에 더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파업 장소 제한 같은 말씀도 드렸고, 대신에 그 시장에서 시장적 일자리에서 도태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가 비시장적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 그게 공생의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시장적 일자리만으로도 글로벌 경쟁에서 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기업들이 비시장적 일자리 부담을 다 안도록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연봉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시장적 일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비시장적 일자리가 있으면 그리 가야 될 계층인데 기업들이 다 부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여기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비시장적 일자리도 사회적 기업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리고 필요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경쟁력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과 비시장 구분을 좀 엄격히 나누고, 시장은 더 강력하게, 비시장적 일자리는 더 어머니처럼 품안을 수 있게, 이런 전반적인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냥 하세요. 빨리 마무리해야 돼. 지금 20분이다. 여자 마지막에 좀 해주세요. 30분. 네, 1분 드리세요. 그래서 시장적 일자리는 더욱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비시장적 일자리는 국가가 최대한 국민들은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의 재정립, 그리고 기업과 노동 철학의 재정립,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새로운 노동 포용 정책, 이런 부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가 노동개혁 하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파업 시에 그 점거랄지 이렇게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한달지, 선진국에서 제도가 하는 것도 임단협의 유예기간을 자율에 맡긴달지, 이런 부분까지 집단적까지 할 것이냐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것까지 하려면 데이터협을 못한다. 그래서 그거는 2차로 남겨냈어. 그래서 우선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를 빠르게 해서 그 임금체계도 고치고 해서
선진국에도 똑같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일본은 도요타는 16시간이 만드는데 우리는 2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게 일자리를 궁극적으로 늘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시장적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국가가 근로시간 단축이랄지 노동법을 개정을 하면서 사회 안전망 장치를 더 넓히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워낙 큰 담론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있죠. 아마 이제 공단으로부터 좀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 좀 심의기구를 만들고 뭐 노사 동수로도 구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이제 산재로 이제 불승인을 받는 재해자도 깨끗하게 승복하기 위해서는 판정의 좀 공정성이 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고용노동부가 2011년도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개선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 표결권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예. 몰라서 담당 국장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표결권을 제한을 했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 못합니다만, 예, 의원님 질의하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답변. 아무래도 이 질판위원회는 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세요, 그러시면. 예. 이렇게 그 개선 방안 만들 때 이 노사정이 산재보험 TF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논의를 했다고 예,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예, 맞습니다. 우리 장관님 좋아하시는 노사정이 타협해서 만든 안이네요.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노사장이 1년에 걸쳐서 오랜 논의를 끝에서 위원장 표결권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의식은 여전히 좀 지켜가야 될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 시행 규칙도 정비하고 네. 저희 내부 운영 규정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그랬겠죠. 이렇게 노사 동수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그걸 모든 걸 다 행사해 버리면은 아마 위원장이 공단에서 오시는 분일 텐데 아마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되는 걸 아마 예. 우려했기 때문에 아마 노사가 1년에 걸쳐서 노사장이 TF를 만들어서 고친 걸로 알고 있고 여전히 좀 중요한 합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그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를 고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5조하고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운영 규정이 바뀐 거에 맞게끔 시행 규칙을 고쳐야 되는데 시행 규칙이 고쳐졌습니까? 아까 뭐 고쳤다고 하셨잖아요. 예. 고쳤습니까? 그거 시행 규칙은 제가 아까 착각으로 잘못 말씀드렸고요. 착각을 하신 운영 겁니까? 규정은 고쳤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 규정은 고쳤고요. 시행 규칙은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시행 규칙은 그 당시에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죠? 그럼 이 운영 규정하고 시행 규칙이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아닌가요? 예. 왜 아니죠? 위원장도 위원이고 네. 위원장도 위원이고 표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의 표결권을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권 그러니까 제한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만 위원장의 표결권을 제한한다는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내부 운영 규정은 그렇게 정비가 돼 있고 네. 시행 규칙의 경우는 그 위원들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그 규정, 그건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가 3대 2인 경우를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은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구성원 6명밖에 안 되죠?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구성원이 6명입니다. 6명이 한 분이 안 오시면은 예. 그리고 과반이 되려면 몇 사람이
찬성을 해야 됩니까? 찬성이나 반대. 네 명이 네 분이 해야 찬성을 되죠. 하셔야지 과반수가 되십니다. 예, 그럼 근데 이게 그 건의 운영이 경우는 됩니까? 세 분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 과반이라고 찬성이 하면 안 네 됐습니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그렇죠. 되겠냐고요? 예. 6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려면 네 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 캐스팅 보드를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캐스팅 보트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자,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성이 3이고 반대가 2가 되는 경우에 구성위원 6명 중 과반인 4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류로 안 넘어가요? 보통은 위원회 구성이 7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니까 그날 공교롭게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6분이 참석하셔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보통은 7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분이 3대 3일 등을 상정하고 지금 이 위원장 의결권을 제한한 셈이고 그날은 6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심해서 만들었던 것은 그러니까 위원장 노사정이 위원장 표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 표결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그 존경하는 서영수 의원님께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그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본 의원한테도 좀 네, 제출해 그러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그 다 지난 설명드리겠습니다. 8일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대구 시립희망원 그 인권 착취 관련 그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네네네. 담당 못했습니다. 지난 지방청 국감 할 때 본 의원이 그쪽에 그 노동 착취와 관련해서 최저임금법도 위반되는 정도의 그걸 얘기를 하면서 특별 근로감독을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오늘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질의가 아니고 장관님께서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그 프로그램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네, 보시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감독 과정하고 그 결과를 좀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보시고 예, 본 잘 의원한테도 챙기겠습니다.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내버스 장시간 운전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좀 보시면 저거는 금년 2월에 장시간 운전을 했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그 근무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장시간 과로로 인해서 산재 인정을 받은 건데요. 보면 하루에 19시간이 넘는 운전을 한 것으로 지금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수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속해서 노사가 합의만 하면은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초과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근무 제도는 격일 13일로 하는데 하루 근무 시간은 17시간 30분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장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도 이 사고가 이렇게 산재가 인정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틀 연속 3일 연속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지금 버스 운수업 그 업종별 근로시간 분포도를 보면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월 평균 3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하는 운전자가 10% 정도 그렇게 이릅니다. 장시간 운전은 그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도 당연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9월에 근로감독관 3명을 투입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수시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발을 했냐면 하루에 17시간 30분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 근로수당을 380명에게 한 2천만 원 정도 안 줬다. 그거에 대해서 초과수당 지급하라는 시정조치 이것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 장시간 운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근본적인 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과수당 주라는 이것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 여름에 아마 이제 장관님도 아실 텐데 졸음운전에서 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가 앞차 들이밀면서 엄청난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10월 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형버스는 4시간 연속 운전하면은 30분 휴식하고 또 퇴근 후에는 다음 출근 시까지 8시간 연속 휴식
하고 하는 그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그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지키지 않으면 위반하면은 사업주한테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사업 정지가 되면은 교통 대란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법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좀 나가서 사업장 감독도 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오히려 국토교통부에만 맡기시지 말고 좀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한번 장관님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차제에 이 부분 그 근로기준법 59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운수업에 대해서 주 근로시간 상한 설정을 하거나 퇴근 후에 최소 지금 8시간으로 했는데 그보다 조금 길게 10시간 연속 휴식하는 쪽으로 좀 제도화를 하거나 이걸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하거나 이건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제를 좀 만드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운수업이 저희들이 26개 특례 26개 특례업종을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16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를 해서 근로시간법이 다 적용되도록 하고 10개가 남아있는데 운수업종은 예를 들면 아침에 몰고 가서 설악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특례업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거는 4시간 이후 30분 휴게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운수업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을버스나 이런 경우에 뭐 17시간, 9시간 격일제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 근로시간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하고 다만 이제 감독할 때 이게 시간이 특례가 되다 보니까 그 미지급 금품은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 이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도록 운수업종 전체 지도할 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관님께 2개 사업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적용 대상이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 노무 영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전국에 7,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2년마다 용역 변경 시에 고용 승계 문제 때문에 노사 간 분쟁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 업무가 이 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노무임으로 이 지침이 적용된다. 이 공공기관마다 약간 그 해석이 다릅니다. 두 번째 그 회사는 전국 화력발전소가 그 자회사를 설립해서 먼지 집진이나 탈할 등의 후처리 업무들을 수행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10년도에 그 민영화가 되어서 자회사에서 도급 근로자들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11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경쟁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발전소 후처리는 미세먼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지금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의 노동자들은 숙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 방안이 도입돼서 계속적으로 내가 언제 갈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것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의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상시 지속 업무나 생명 안전 숙련을 요하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용역을 쓰는 경우에는 고용 승계 이행 확약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생명 안전 숙련 업무 종사자 고용도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지금 톨게이트 무인화를 골자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후에 그러면 이 7,000명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책이 없이 그냥 무인화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챙겨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 보호지침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학생들 실습 나가가지고 15만 명 중에 11만 명이 지금 빵원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노동 열정페이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보도자료 보셨을 텐데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페이 근절 뭐 청년 실업 문제 막 이런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교육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합동 그 근로감독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좀 근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뭐 그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마무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지금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번지수를 좀 잘못 잡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게 하면 사회 전체가 부유해진다는 낙수 이론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이런 낙수 이론이 다 허황된 환상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노조가 없어지거나 노조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좀 더 양보를 하고 이들을 어렵게 만들면 마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과 사회적 갈등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한노희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것 한 가지만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정견이 다르더라도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통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 노동자들은 단결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정해 놓은 제2장 33조의 내용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장관님의 여러 업무들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일차적인 사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순 업무 영역에 그 적용하고 있는 영역근로자 보호지침 확대 문제는 저희들 원래 취지가 단순 노무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관계부처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공사 이제 그 무인으로 대체되는 문제는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영역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이라서 일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 친화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취지를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이제 노동운동과 불평등과에 관련해서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제 마무리 말에 대한 참여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서 그 무인화 관련된 것은 지금 당장 7,000명이 지금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학 실습생들 돈 한 푼 안 주는 문제는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다음번 업무 보고 전까지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을 하시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드리세요. 네, 다음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 시간 짧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특정 간부의 채용 업무 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에 대해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재단의 특정 간부가 급여가 높은 별정직으로 발령 조치됐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줄어든 특정 간부의 급여를 보전해 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인데요. 이는 작년 노동층의 임금 감액분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정부의 임금 피크제 취지에도 전면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특정 간부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4월 일반직 1급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이 특정 간부를 채용했는데 세월호 등 당시 관피아 논란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을 유보했습니다. 이 분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후 노사발전재단은 1년 후에 이 특정 간부를 채용하는데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 출신의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1년간 채용을 유예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이 특정 간부가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분의 집 주소가 현재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이 간부가 사용한 전체 업무 추진비 건수의 35%, 금액의 30%가량을 고양시에서 사용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현재 고양시와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단 지침상 자택부근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의 경우에는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인카드 총 사용액 이 간부가 사용한 내역이 2,100여만 원인데 일반 고위 간부의 평균 업무 추진비의 5배를 상회하고 기관장인 사무총장보다도 800만 원 정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청년 인턴 채용 등을 한 명도 안 했던 노사발전재단이 이런 특정 간부의 업무 추진비만 효율적으로 사용했어도 청년 채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청년을 울리는 노사발전재단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법 127조 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 추후 우리 위원회 국감 보고서 채택 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워크넷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64.8%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 10개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워크넷 등의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모니터링 결과도 있는데요. 모바일 접근성, 내용 제시의 구체성과 명확성, 정보의 가독성, 참여 방법의 구체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워크넷인데요. 청년 워크넷의 페이지 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이트인데요. 우수 사례집만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이 취성패 프로그램이 정말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관 친화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청년들에게는 결코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년 수요자에 맞는 콘텐츠 제공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인데요. 2010년 버전입니다. 2010년의 콘텐츠가 지금도 청년 워크넷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으니 이걸 보고 있는 청년들은 아마 이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워크넷 이 상태로는 청년의 고용 서비스가 제대로 안내되지도 않고 맞춤형 사이트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청년 워크넷을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청년 친화적으로 좀 설명하고 쉽게 온라인으로도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 성공 패키지도 전국 어디서나 그 컨설턴트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좀 받을 수 있게 매핑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들이 보다 청년 친화적인 콘텐츠로 잘 설명이 돼서 정말 청년들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않는 일은 없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 빅데이터를 어떤 기반으로 하는 청년 친화적인 또 청년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포털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청년 워크넷의 대대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정보원장과 간부들 저희 고용 서비스 다 한꺼번에 지난주에 2시간 이상 워크넷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평생 친구다. 그 개념이 되게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와 인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개편이 좀 필요한 것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워크넷, 우회 청년 워크넷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아주 획기적으로 개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우리, 신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재단 입장에서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피크제에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간부를,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인 1급 직원을 지난 7월에 별정직으로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피크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 채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은 전혀 무리가 없고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청년 그 채용을 위한 재원이 좀 확보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승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부를 1년 후에 채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재에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노동부 위탁 보조 사업인데 노동부 출신 간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직원 중에. 그래서 재단의 또 노동부의 고용노동부의 관계를 위해서 또 재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노동부 출신 관료를 채용의 기회를 저희가 공개를 한 것이고요. 또 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내부 승진 등의 희망이 있어서 저희가 또 세월호 이후에 관료들의 움직임도 사실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노조의 설득과 그런 분위기를 진정시킨 후에 채용 절차를 다시 우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용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최근에 의원실과의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서 다소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최근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급여는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축적되는 그 이유는 그대로 적용이 의원님, 됩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감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오늘도 성희롱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는데요. 장관님 혹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성희롱 사건 알고 계세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이거 되게도 오래된 사건인데 이 문제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고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이 제출된 지도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게 르노 삼성 성희롱 건이 최장기 성희롱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본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뭔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앞에 서면 하염없이 작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가 가중되고 피말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했던 직원이 상사가 돼서요. 근무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하 고과를 받았고요. 또 회사 측 증인이었던 사람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직원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주고자 하였던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 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피해자가 그리고 계속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매번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꾸 이 건과 관련돼서 검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보고서가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좀 의구심이 돼 있고요. 장관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말고 철저한 입증 수사를 통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그러실 계획이시죠?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부터 개요를 짧게 한번 설명을 듣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뭐 진행 예, 청년 여성 고용정책관입니다. 4년이 다 돼가는데. 예. 네, 그거를 검찰 지휘 때문에 수차 저희들이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파악을 했고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4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저희들이 6번인가 해서 검찰에 이제 넘겼는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테니까 조금 더 예.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는 청년희망재단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이 2015년 10월 19일 날에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요. 재단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자료 보시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에서 10월 20일 날 모집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년 기한으로 하고 모집 목표액은 1,000억 원으로 되어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타 사항을 보니까 모집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라는 기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44일이 지난 12월 2일 날 이렇게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동일한데 모집 목표액이 2,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44일 만에 1,000억 원을 훨씬 상회해서 지금 모금을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홍영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기업을 통한 강제 모금이라는 부분인 거고 또 우리 장관님께서 계속 이게 민간재단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의 관제재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것을 입증한다는 부분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12월 1일 상황으로 해서 기부금에 대한 액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이 기부금에 대한 모집과 사용 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동법 10조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2월 1일까지 기부금 액수가 얼마냐라고 묻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까지 기부금을 얼마나 모금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별도로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재단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대타협에 의해서 노사정이 임원으로 참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실업국법 국민운동본부를 운영할 때도 그때 방송을 우리 실업자를 돕자는 방송을 장관님, 하고, 예. 그 이야기는 지금 한 4번인가 5번 오늘만 해도 계속 반복하거든요. 아닙니다. 간단히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어본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국법 국민운동도 처음에 시작해서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 3개월 내에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희망재단을 만드는 거 다 알고 있고 사례가 발표되고 했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님. 앉아서 마이크 들으시죠?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노동조합이 파업 중인가요? 네. 그럼 이사장님 노동조합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서 대화해 보셨어요? 네. 그동안 뭐 파업 이후에도 한 2-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노사협의회를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날요? 10월 17일. 10월 17일 날요? 예. 10월 17일 날 노사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단체 교섭을 하시는 겁니까? 예. 노사협의회를 17일 날, 10월 17일 날 하기로 서로도 위원장하고 저희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사장님. 예. 노동조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 많이 하시고요. 네네. 좀 문제점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고 노동조합의 그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장관님, 네. 우리가 그 야간 작업이 추가로 그 특수건강 진단을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사실은 보건관리나 특수건강 진단을 하려면 이분이 꼭 있어야 되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야간 작업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전문의가 상당히 부족해요, 많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의를 갖다가 우리가 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데도 좀 시간이 너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격 기준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복지부하고 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업급여하고 산재보험 그 부정수급 어느 의원님이 아까도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셨는데 그 한수하고 사전 예방 강화하는 데 꼭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한국고용정보원 문제 많았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해가지고 문제 많았죠? 예, 정보 유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NCS 관련돼 가지고도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저기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착되도록 더 세밀하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재단 관련돼 갖고 여러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사에도 누가 하나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 병원에 뭐 예를 들어서 암이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그 저희 방사선 치료도 받고 다 하고 또 가족들은 민간요법도 많이 알아서 고치려고 어떻게든지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적절한 비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부금을 내고 이런 것도 사회적 책임을 다 했다라고 봐지고요. 단지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강제 모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희망재단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부분이고 상당히 잘 됐지만은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라든가 이렇게 좀 서로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 데서는 장관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공개적으로 했고 또 우리 사회복지 공동 모금도 한 70%가 기업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요번에 12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저도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한다면 그 청년희망재단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그 나중에 가능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원이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11년부터 매년 어쨌든 이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딘가로 전보를 가시면 거기서 또 이걸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결정적인 것은 지금 최근에 지금 인천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장비 문제가 돼서 지금 못 쓰겠다고 하는 장비는 2015년 12월 달에 구매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DRX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이제 구 모델이 되고 2015년 8월 7일자로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DRX 에볼루션 플러스. 이거는 구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전 가격보다도 훨씬 더 거의 뭐 1억 가깝게 많이 주고 삽니다. 그 전에 2013년에 구매할 때는 3억 8천에 구매를 했는데 2015년에 구매하면서 4억 6천 가량을 주고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구 모델이 되어버렸는데요. 동일한 이동식 장비를 구입하면서는 전 이거는 공단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4년 11월 26일 날 안산에서 구입을 하고 2014년 12월 1일 날 인천에서 구입을 하면서 이동형 장비를 하나는 2억 4,900에 하나는 2억 5,500에 구입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꼭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검수를 해서 장비가 제대로 된 스펙에 따른
영상 화질을 내지 못하면 엑스레이로서 작동이 안 되면 이거는 반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다른 영상의학과 다른 대학에 계신 분이 이 사진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 그랬어요. 근데 껍데기는 벤츠였는데 안에 내장물이 경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껍데기가 벤츠라고 이거 벤츠니까 어떻게든 한번 조정해서 써봐야 된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죠. 이재갑 이사장님. 네, 답변 드릴까요? 장비 구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라 각각 병원에서 조달 구매라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 관련해서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십시오. 이 장비는 디지털 X선 촬영 장비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필수 잘 될까 의구심을 가지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올해 2분기 건 겁니다. 다음 거 없어요? 화면? 없는가 봐. 아, 있네. 아, 밑에 게 안 나오네. 이게 사립학교 공무원 국민연금 군인연금 놓고 봤을 때요, 정말로 이게 너무 최하위라도요, 이거는 한번 장관님이 평가를 나중에 한번 하셔가지고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이 정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근로자들이 내고 기업들이 낸 걸 정부가 마음대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피 같은 돈을 정부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가지고 운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 수익률을 올리면 900억, 1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강하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7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 보험만 전담하는 인력을 25명을 양계사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하고 아예 한꺼번에 늘 함께 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매년 평가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수익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 0%대 나오면 은행에 맡겨 놓으세요. 그냥. 과거에 쭉 한 10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하여튼 경쟁 원리를 가지고 계속 수익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3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7분의 위원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이기 때문에 시간을 5분으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차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5분 내로 하고, 우리 장관님도 오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축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한테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의원님.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노동부 소관 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지적 좀 하고 싶은데. 네. 고용보험기금하고 산재보험기금 있잖아요. 그죠? 예. 근로자들하고 기업이 내가지고 이 규모가 18조 원이 넘더라고요. 예. 운영하는 기금. 예. 2014년도에 63개 기금 중에서 최하위라 이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운영 방식을 바꿨죠. 예, 그래서 전담 운영, 예, 전담 운영사로 자산 운영 설정해서 체계로요. 하고 있습니다. 예. 바꿨고 왜 더 떨어졌지 이게요? 수익률이? 저희 금년에는 작년에 이제 바꿔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4%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걸로 4%? 예, 예. 뭐 어떻게 해서 4%? 2분기에 아주 저 나오잖아. 저 한번 보세요. 저희들 9월 말로 고용은 3.69%, 산재는 4.20% 이렇게. 5월 말로요? 예. 그럼 저 데이터가 잘못된 게인가? 2분기인데? 예, 요거 분기별로 해서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저 데이터는 제가 다시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어떻게 그하고요 틀릴 수 있어요? 아마 9월 말 저희는 3분기 9월 말 삼분기일까? 기준이라 예. 그럼 전체 9월 1월에서 9월 달까지 나온 예, 데이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급작스럽게 그래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그 왜 그러는지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고무적인 소리인데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시간에 좀 되도록 좀 빨리 진행하는데 그 1년 바뀌 있는 상태에서 그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금년 이제 완전히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네. 다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평가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게 이 18조 원을 운영을 하는데 18조 원 넘는데 7명의 이 모니터링을 이게 한다는 게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7명의 이 요원이 이 18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저 의문점이 드는데 국민연금이야 예를 들어서 워낙 기금의 규모가 커서 뭐 200명 하지만 이 사립학교도 이거 40여 명이 되거든요. 기금이. 그 7명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 자산 운용에 네, 이재갑 이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저게 그 인천병원에서 지금 작년 12월 31일자로 검수를 마쳐서 올해 사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전체적으로 문제가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흉부 같은 데는 찍어 놓으면은 안에 내장 조직하고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흉부는 심장 뒤에 횡격막 앞뒤 아래 위치한 폐암은 구분이 안 되고 정상 혈관 강조되기 때문에 폐질환 구분이 안 되고 영상이 뿌옇기 때문에 아무튼 진단이 어렵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흉부 촬영은 스톱되었습니다. 복부 저런 문제 있고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늑골 촬영. 어쨌든 늑골 골절이 있는데도 늑골 골절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2월부터는 늑골 촬영도 스톱했습니다. 뼈 촬영. 화질이 나쁘니까 화질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류를 흐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필요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척추뼈 기본적으로 골절 진단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쓸 수 없는 장비다라고 해서 1월부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소프트웨어를 바꿔보고 호주에서 누군가가 기술자가 와서 다시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세팅을 맞춰보고 스위스에서 누가 와서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돼서 8월 달에 이거 장비 반환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 된다, 장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대금을 지급을 하고 어쨌든 갖춰 쓰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요 케어스트림 장비입니다. 케어스트림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케어스트림에서는 23개 병원에다가 이 엑스레이 장비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저거는 고정식인데 고정식 말고 포터블도 있고요. 진단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것도 있고 해서 23개 병원에 넣었는데 그중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3개 병원의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 병원 보유해야 될 장비이고요. 저희 공단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X선 촬영 장비는 이 케어스트림 헬스사의 장비가 저희가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5대 포함해서 전체 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스트림 헬스사 이외에도 필립스사 장비를 6대를 더 갖고 있고 다른 그 회사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공개 입찰 경쟁으로 구매한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이제 인도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시험 1월부터 시험 가동을 했는데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화질 조정 작업을 거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결과 때문에 오늘자로 그 업체하고 저희 병원하고 저희 공단본부에 같이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오늘 개최하기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 회의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비는 반품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납품 업체에서 다른 대체 장비를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 장비의 입찰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샅샅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산업위원 감사를 할 때 장비 구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다음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종감 마지막 발언이어서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동이 와서 여야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참 밝지 않다. 이러다가 공멸하겠다는 위기의식을 자꾸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의식 다 이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특히 하청 그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문제의식은 이제 다 건강하고